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세요. 강론을 이래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강론은 이제 아주 확연히 이제 드러나더라고. 먼저 이제 그거 기출 패턴을 보면. 거기 들어봐요. 강론은 사실상 이론 문제가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강론을 크게 보면 다 아시다시피 뭐라? 개인적 법에 관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에 관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 법에 관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개인적 법에 관한 죄는 또다시 이렇게, 법조문의 체계상 5장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고, 그 다음에 자유에 관한 죄고, 그 다음에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가 있고, 재산범죄가 있어요. 이렇게 재산범죄. 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재산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재산범죄야.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사람 제1장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는 상해와 폭행과 관련돼서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전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봐. 근데 판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강에서. 판례가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은? 강론의 판례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볼 때 최신 판례라고 하면 강론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쌍론에서.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자유에 관한 죄에서 일단 자유에 관한 죄가 우리는 폭행, 협박, 거짓말. 자유에 관한 죄는 협박, 강요, 약치, 유인, 그 다음에 강간과 추행죄입니다. 여기 바로 자유에 관한 죄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요새는 뭐가 될까? 이쪽 부분이 특별법과 관련돼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형법에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 같은 거하고 이런 부분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상반기에 요 강요죄에 관한 판례가 최신 판례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 이제 이 뒤에 이제 수록이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인데 요 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해해? 나는 얼마 전에 우리가 2주 전에 학회에서 거기에서도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건 판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최신 판례가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이제 뭐 든다? 이게 주차장이야. 근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차를 딱 막았어. 이렇게. 막아가지고 A라는 사람이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 판례 봤어? 이런 경우에 대법원 판례에서 뭐죠? 강요죄 성립을 부정했어요. 그러면 자,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우리는 뭐다? 폭행 협박을 통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할 때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법원 판례에서 강요죄 성립을 부정한 이유가 뭐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된다? 거기에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충분히 뭐 된다? 자기의 자유를 뭐다?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강요죄 성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거기서 말하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한 유형, 직접적, 간접적 유형력사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 협박 같은 거는 이런 것보다 무형력 행사만 있어도 뭐 된다? 강요죄, 협박이 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이건 신체에 접촉할 필요도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요죄 성립을 부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판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학계 같은 데 이게 이제 논문이 또 이제 나옵니다. 이 판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판례가 무슨 판례인지 아십니까? 5페이지 보면 7번 판례입니다. 5페이지에 7번 판례가 바로 이겁니다. 작년 11월 25일 날 선고된 판례인데 이게 강요죄 성립을 부정했던 것이라. 영안을 버타면 결국은 주차 당시에 피고인과 을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또는 을에게 어떠한 유행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래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래서 강요죄 성립을 부정했던 판례인데 글쎄, 근데 이 판례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례 평석하는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 결론만 알아놓고 숙지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명예에 관한 죄는, 자, 명예에 관한 죄는 이게 원래 이제 명예훼손죄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업무방해죄하고 그 다음에 신용훼손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명예훼손죄. 요 사이 또 많이 들는데 특히 명예훼손죄에서는 케이스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케이스만 건 형법 제 310조 규정. 310조 규정과 그 다음에 310조에서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허위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뭐 했을 때? 착오를 일으켰을 때 이걸 과연 그러면 우리 형법상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거 사례 문제로 나오네. 이거는 객관식이 아니라 사례로 케이스로 이게 착오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라. 이때 이제 결론만 말하면 허위 사실인데 행위자는 진실한 사실로 믿었어. 그러니까 310조가 적용되는 것보다 307조 1항 중에서도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로서 위법성이 조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거의 허위 사실이야. 근데 본인은 뭐다? 진실한 사실로 착각을 일으켰어. 이런 경우에 우리 형법상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대표적인 판례가 뭐죠? 들어봤어? 이내창 씨 의문사 사건.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그거라. 이게 유명한 판례야. 이런 걸 이제 사례로 만들어. 보면 이제 케이스로 나오면 이제 이게 310조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이내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90년도 후반에 학생운동이 매우 심할 때 안성천에 그 이내창이라는 사람이 시체로 떴어. 그게 죽으면 이제 그 시체로 떴다고. 그때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걸 기사를 썼어. 기사 썼는데 이내창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 안기부 직원 2명과 동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뭐된다. 굉장히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아주 암흑한 시기였거든. 그러니까 혹시나 또 권력기관에서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개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나와서 봤을 때 안기비 주은이 동행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뭐죠? 한겨레신문 허위 사실이에요. 근데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걸 반드시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보도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겨레신문 기자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말로는 열어도 케이스를 쓸 때는 뭐가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판례 결론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은 그럴 만한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만한 그럴 만한 뭐가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서 이 이내창 씨 의문사 사건 같은 거는 상당성이 인정돼서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가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관계를 사례를 각색을 하더라도 결국 논거는 똑같아. 논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명예훼손죄와 관련돼서 여기 사례로 나올 수 있는 건 310조와 관련된 판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다 학생들이 로스쿨이 지금 한 10몇 년 훨씬 넘었었기 때문에 뭐다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학교에서 이런 걸 시험을 내잖아. 이런 걸 내면 애들 답안지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명예훼손죄에 썼어. 명예훼손죄에. 이 지문은 지금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310조에 관련된 것을 논한 건데 사례를 내면 아이들 처음에는 거의 한 40% 정도는 전부 다 뭐다 일반 명예훼손죄로 이제 착각을 해서 그걸 답안지 쓰거든. 그런 건 절대로 뭐가 될까? 고독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논점을 잡아야 돼. 논점을. 내가 너희 강좌 학교 있을 때 강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형법 같은 거 답안지 쓸 때 어떻게 쓰니? 가배제책을 논하라. 이런 거 있지. 가배제책을 논하라. 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가배제책을 논하라. 라고 하면 문제 제기, 문제 소재, 논점 제기, 그 다음에 학판검, 학설, 판례, 검토. 이거 맞아요. 근데 요 사이 이제 앞으로 가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바뀔 거예요.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맺어라. 판례 입장에서 결론을 맺어라. 그러면 판례를 비판하라.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많이 문제가 대두가 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단순히 그냥 지금까지 나오는 전부 다 가배제책을 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지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례의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죠. 그다음 판례에 의하면 사례를 집어넣고 판례에 의한 가배제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는 학설 판례 이런 거 검토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개념만 잡고 있잖아. 그 밑에 바로 뭐다 길게 안 적어도 돼. 이런 경우는 바로 뭐다 판례에 의하면 또 학설에 의하면 결론. 왜? 사례라고 하는 것은 왜 시험을 보는지 아니? 사례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 케이스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도식적이야. 채점 같은 거 보면 너무나 똑같아. 도식적으로는 학설, 판례, 검토 쫙쫙 전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다 적었거든. 그거는 사실상 뭐냐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논점 정제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라고 하면 무조건 학설, 판례를 또 가배제책을 논하라라고 하면은 학설, 판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대로 적어줘야 돼. 뭐 판례를 뭐 비판할 판례의 견해에 따라서 논하라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안 적어도 되지만 그런데 또 시험 문제는 뭐 있니? 가벌병정의 제책을 논하라 이렇게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가벌병에 대해서 또는 가벌병정에 대해서 이건 논점이 많다는 거예요. 가배제책을 논하라라고 하는 것보다 가벌병정의 제책을 논하라 이런 건 논점이 많다는 거예요. 논점이 많은 거는요. 학설 이걸 일일이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야. 시간은 뭐더 주어진 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된다? 어제라고 판례 제목만 적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요 학설은 판례에만 뭐다? 결론을 맺어줘야 돼. 그 대신 판례는 빼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장황하게 뭐다? 이 학설 저 학설 다 뭐다 나열하면 그건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지를 작성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답안지 작성과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얘기를 해도 애들은 그냥 도식화되어 있어. 다 됐어요. 문제 제기. A설, B설, C설 쫙 나오고 그다음에 판례, 그다음에 검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논점이 많은 부분은 다 그렇게 적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맞는 것, 무선설,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어떤 판례 이렇게 하고 딱 해서 판례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그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많이 길러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채점은 누가 하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직보다 얼굴도 몰라 채점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답안지 하나만 가지고 뭐다 채점한다고. 주구장창 양만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결코 뭐다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논점, 정확한 그걸 제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항상 문제 쓸 때 있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문제 제기하고 결어 요겁니다. 막말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있지. 채점자는 그때가 이제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 2014년도가 15년도인가? 그때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로스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럴 때 사실 2차 시험 본 애들하고, 그 다음에 변시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보는 애들하고, 2차 답안지가 거의 뭐대가 한
3,000장 그때 됐었어요. 그때는 뭐다 인원수도 뭐다 로스쿨 2,000명, 1,000명 뽑았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사실 또 그 뒤에 묶인 놈들 있잖아. 그놈들하고 해서 2차 본 애들이 3,000명이 넘었다 이거. 근데 그걸 한양대학교에 있는 오영범 교수가 이제 채점하고 내가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걸 채점할 때 어떻게 하냐? 그 선생님 채점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네. 하나 채점하는데 5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관식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막말로 해서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운이 나빠서 떨어졌다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나도 학교에서 채점하고 보면 화장실 가도 밥 먹고 나오면 있지. 밥 먹고 나오면 나도 생각이 달라진다고. 아이고 이 학생한테 이게 점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런 생각 많이 들어. 왜? 만약에 보다가 봐. 요 A라는 학생이 답안지를 잘 썼어. 근데 요 바로 뒤에 붙은 애는 약간 떨어져. 그러면 느낌이 뭐야? 얘는 팍 못 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얘하고 비교가 되거든. 비교가 되게 팍. 근데 얘가 어느 정도 괜찮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많이 떨어져. 그러면 점수를 줄 때마다 얘를 팍 깎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근데 얘는 별로 뭐 한 중간 정도 돼. 근데 중간 정도 돼. 얘는 뭐든다. 평소에 보면 얘가 몇 점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너무 잘 써가지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애매해. 그래서 나는 학교 때 채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앞으로 쭉 이렇게 순서별로 딱 하고 한 번 더 뒤적어 봐가지고 뒤에서 다시 또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애들이 워낙 민감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 좀 그래도 지금 이제 양심의 손을 이렇게 얻고 보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얘한테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슴에 와닿는 게 있죠. 그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이제 그게 주관식의 맹점이야. 그러니까 이 주관식은 항상 그래.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 그냥 그 주관식 자체가 애매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있어. 뭐냐? 쟁점, 논점이 빠지면 안 돼. 그 어떤 사례가 나오면 논점 몇 개 있잖아. 거기서 하나 빠지면 그냥 감점이 되는 거야. 감점되는 거. 그리고 논점 부분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의외로 보면 글씨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글씨 못 쓰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글씨를 잘 써. 보통 그래. 이렇게 보면 싹 쓰다가도 아주 잘못 썼으면 뭐가 될까? 화이트 같은 거 탁 잘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남학생들은 이렇게 쓰다가 그어놓고 이런 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화살 빼서 이렇게 요거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니면 요걸 다시 앞으로 이게 그러니까 답안지 쓸 때, 내가 이제 쓰는 요령도 적어놨지만, 답안지 작성할 때, 거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논점 제시하고 잡는 거 있잖아. 그건 시간은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잖아. 막 써 내려가다가 보면 깜빡한 거 있잖아. 깜빡했다, 이거. 이거 어디 끼워 넣어야 돼. 되는데 내가 논점을 놓쳤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만큼 썼는데. 그러면 뒤에 써가지고 화살표 해가지고 그걸 꺼져만 내가지고 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논점 잡는 거. 이런 것들과 항상 케이스를 싹 써들어가기 시작하기 전에 논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 그거 시간을 가져도 돼.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항상 생각해. 여러분들 매일 지금 시험 보잖아. 시험 보고 있을 때고, 시험 보기 이기 전에 논점 잡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아무런 아깝지 않을 정도로 거긴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이 전혀 뭐가 될까? 출제자가 전혀 된다? 예기치 못했던 거.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거. 출제자가 뭐가 될까? 잘못 보든 자기도 간과하는 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거를 만약에 기재를 했다. 서술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100%마다 가점이 들어가는 거죠. 선생도 잘 몰랐던,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은 선생도 그것까지는 논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간혹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거 전혀 시험에 그 문제가 나왔지만 그걸 내가 의도하지 못했던 다른 논점을 잡아가지고 나가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점 요인이 되는 거죠.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내창 씨 의문서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명예훼손죄고. 자,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 지금 문제 분석 보면 주거침입죄에서 관련된 부분이 지문이 거기서 보시다시피 몇 개래. 주거침입죄 몇 개가 주거침입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6개가 나왔어요.
6개 지문이 나왔다고. 요번에 이제 1차 그 객관식. 그런데 이 주거 침체과 관련된 것은 또 다시 이제 이 사생활 평온에 관련된 범죄가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죠? 비밀 침해죄, 업무상 비밀 누설죄, 그다음에 주거 침해죄, 태거불응죄 이거거든. 근데 이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건 보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이거 보지 마야 돼. 그냥 전문 위주로 공부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주거 침체예요. 그리고 너무나 뭐든지 주거 침체가 뭐가 판례가 많이 쏟아졌어. 너무나 많이 쏟아졌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쏟아졌거든. 거기 정말로 와 이게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8페이지 보면 14, 15, 16, 17, 18, 19, 20, 21까지가 전부 다 주거 침해과 관련된 판례. 그래서 작년에도 주거 침체와 관련된 판례가 많이 쏟아졌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도 쏟아졌고, 그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거 다 내가 수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도 얘기했잖아. 이번에 변시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주거 침체예요. 이거 가지고 사례로 만들어지는 거야. 사례로.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게 형사법학계의 학자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적인 인식이다라고 기억하면서 공부를 좀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판례 정리해 줄 거야. 그리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봐. 재산범죄 한번 봐요. 재산범죄는 우리가 지문이 거기서 나온 것에서 재산범죄에서 총 24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총 24개 지문이고 거의 5문제에 가까워요. 5문제에 가까운 것이 형법에 이제 얘기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가 재산범죄에서는 몇 개의 전부 다 종류가 9개야.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여기 이제 9가지가 전부 다 재산범죄야. 근데 거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제범죄라고 있어요. 경제범죄. 그럼 실무에 가면 경제팀, 요번에 남부 그 검찰청에서 경제합수분과 그걸 새로 부활시켰다 그러죠. 그 경제 사범을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 사기, 횡령, 배임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렵지? 판례도 상당히 까다로운 판례가 많아요. 사기, 횡령, 배임. 이 부분에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해. 사기죄, 그 다음에 배임죄, 횡령죄, 요걸 3가지를 재산범죄에서 집중적으로 있는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여기서 판례가 많이 쏟아지지만, 횡령죄에서 봐요. 횡령죄에서 판례가 여러분들은, 뒤에 가면 이제 내가 그때 할 때 정리해 줄게 봐. 뭐야?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하고, 채권 양도 담보라는 말하고 하나는 횡령죄가 됐고 하나는 횡령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정리할 때 봐요. 그러면 이거 봐요. 갑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 그러니까 얘는 그거 뭐한다?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라. 근데 얘는 갑은 A에 대해서 채무자라. 그런데 갑은 돈을 못 갚아.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 그러니까 이제 갑이 A가 돈 달라고 하니까 갑이라는 놈은 하는 말이 그래. 나도 싫은 말이야. 병한테 1억을 받을 돈이 있어. 얘는 이제 그러면 병하고 관련은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고 얘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병의 돈을 받아서 니한테 갚으려고 하는데 병이라는 놈이 돈을 안 줘서 내가 니한테 못 갚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될까? A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병한테 받을 돈 쉽게 말하면 네가 병으로부터 받은 채권을 나한테 양도해라 이라는 얘기야. 나한테 양도해라 이거. 채권을 양도해라 이래.
그러니까 네가 받지 말고 네가 병으로부터 1억을 받을 권리를 채권을 나한테 넘겨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알았어 하고 얘한테 뭐다 넘긴다고 했거든. 그런데 갑은 병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양도했지만 채권 양도했다는 걸 병에게는 알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뭐든 다 갑에게 1억을 갚았다고. 근데 얘가 이걸 가지고 뭐가 될까? A에게 주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에 갑의 죄책은 뭘까요? 횡령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채권 양도예요. 이때는 결국은 누구한테? 결국은 양수인. 결국은 뭐야? 결국은 봐. 요때는 경우 양도인. 얘한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얘한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얘한테 소유권이 있고 점유가 얘한테 점유하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 자기 점유권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채권 양도 담보란 말이 들어가면 다르단 말이에요. 78에 나왔죠. 채권 양도 담보로 하면은 이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양도인이 아니라 이거 뭐다? 양수인 이렇게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기 사무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이기 때문에 소유의 타인성을 뭐 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이 판례 나중에 정리할 때 있는데 여기에 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이것은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나 작물이나 권리행사방해죄 요게 이제 재산범죄인데 절도나 강도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판례가 별로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절도나 강도는 무슨 죄라? 옮긴다는 거는 눈에 보여. 절도, 강도. 폭행, 협박의 수단, 절치. 근데 이 사기하고 횡령과 배임은 이게 뭐든가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횡령.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번에 많이 판례가 변경된 게 여기서 판례돼요. 재산범죄는 전부 다 여기서 판례가 많이 변경됐고 여기서 횡령죄도 들어서 횡령죄에서도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쉽게 말하면 명의신탁한다는 부분. 전부 다 이제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하고. 배임죄 봐. 배임죄는 부동산에 부동산에 이중 저당. 부동산의 이중 저당. 그죠? 부동산의 이중 저당. 원래는 이제 과거에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부동산의 이중 매매와 부동산의 이중 저당은 동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중매매고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이중저당에 대해서 건저당 설정하는 거 있지? 이런 부분에서 배임죄 성립을 이제는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판례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최신 판례예요. 여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배임죄 같은 거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작물죄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작물죄는 요것과 관련해서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뭐죠? 친족상도례.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 적용 여부. 작물범과 피해자 사이. 그 다음에 작물범과 우리는 피해자 사이에 328조 2항일 때. 그 다음에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일 때.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근데 지금 말하는 거 지금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지. 이거 이렇게 안 나와, 시험 문제는. 뭐로 나와? 사례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사례에서 갑은 어떻고, 어른 어떻고, 병 어떻고 이럴 때 소설로 그 사례에서 뭐가 될까? 요는 뭐다? 작물범하고 피해자 사이에 328조 1항이 들어가구나? 안 들어가나? 328조가 뭐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간에는 형이 면제되고 제2항, 328조 2항은 제1항 이외 친족관계에 있어야 되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물범과 본범 사이에 328조 1항은 뭐가 될까? 형을 필요적 감면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경우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하니까 니네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실제 시험은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만들어낸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론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쌈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행사 방해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기까지가 강론엔 니네들 시험에 절대적이라. 근데 불행하게도 사회적 법익에 관하면 뭐냐? 사회적 법익은 원래는
방하와 실화죄. 그 다음에 공공의 신용과 관련된 죄에서 통화에 관한 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그거 보시다시피 요번에 문서에 관한 죄 지문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하나. 객관식 문제. 통화에 관한 죄라든지 또는 뭐다 이런 거 다 완전 전멸이에요. 전멸.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간과해서는 안 돼. 너무 이게 한 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나와서 이렇다는 거지. 다른 거 그러면 선생님 그 문서에 관한 죄 이거만 공부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거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치? 그러니까 수험생은 항상 받는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적 법익은 봐. 사회적 법익은 시험 막 법조문만 이만큼 많아. 사회적 법. 또 책도 못 한다. 양이 많아. 그럼 봐. 사회적 법익은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 똑같아. 어디든지. 사회적 법익은 시험 문제 나오면 뭐밖에 없니? 우리는 방하와 실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관한 죄. 그 다음에 문서에 관한 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야. 잡아. 다야. 아무리 넓히도 사회적 법이 아무리 공부량을 넓혀도 이거 넘어서지 않아요. 이건 없어요. 근데 요번에는 뭐다 유일하게 문서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지문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같이 정리해놔야 돼. 그리고 이거 외에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을 요거만 해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묶어야 돼요. 뭐냐? 통화, 유가증권, 문서에 관한 죄라고 해서 우리 형법 조문에 보면 뭐다? 이걸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라고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는 요건 통화 위조, 통화 위조, 통화 변조,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변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문서 위조, 변조, 허위 공문서 사문서 작성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허위 진단 작성죄, 공정성 호재 이렇게 다 돼 있거든. 요거는 뭐도 공부해야 돼. 자, 여기선 객관식도 그렇지만 객관식에 보면 뭐가 될까요? 요거는 차이점 같은 거 잘 봐야 돼. 차이점 같은 거를 반드시 객관식을 대비할 때 이런 걸 대비해놔야 돼. 객관식 꼭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목적상 다르고 그다음에 뭐다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했을 때 행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잘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마다 그것까지도 안 들어가고 그냥 문서에 관해서 하나 뭐죠? 지문을 그냥 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험생이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다 모두 다 뭐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 국가적 법익이 오히려 뭐 된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자 봐요. 국가적 법익에 관련된 죄는 뭐를 얘기하느냐 한번 보세요. 보실까? 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자 봐. 국가적 법익은 크게 보면 우리 형법은 이런 거예요.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가 있는데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야. 형법 조문의 체계가 이렇게 돼요. 국가 기능에 관한 죄. 그 다음에 국가의 순서가 잘못됐지. 이게 먼저 나오지.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거든.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변시 아니라 변시하라 보더라도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게 뭐예요? 내란죄, 외환유치죄,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이런 건 완전히 무시해도 돼. 만약에 학교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그냥 뭐든다 안 나오더라도 끌적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애들이 왜 학점 떠야 되니까 그거 들었는단 말이야. 근데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국가 기능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그러면 뭐냐? 잡아요. 국가 기능과 관련된 범죄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게?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거든. 공무원과 관련된 범죄가 뭐니? 직무, 유기, 직권, 남용, 불법 체포 감금죄, 피해사실 공포죄. 근데 피해사실 공포죄 이런 건 불법 체포 감금죄 이런 거 별별 없어. 시험 나올 게 없거든.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서 뭐라고 생각해? 응? 이거. 뭐죠? 뇌물죄, 수뢰죄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수뢰죄. 그 다음에 또 공무원과 관련된 자, 뭐니? 봐. 형법. 제 136조와 137조. 136조와 137조가 뭐가 있습니까? 공무집행방해죄예요. 그러니까 136조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것이고 137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100%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공무집행방해죄 이거 공무집행방해죄고 뇌물죄하고 이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뭐다? 범인 엄닉죄, 증거인멸죄, 그 다음에 무고죄, 그 다음에 위정죄. 이거는 통칭해서 전체 합산해가지고 뭐 된다? 재수조만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재수조만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니네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형법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국가적 법에서는 이것을 제외한 구성 요건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어디 가서 공부를 하든 간에 형법 잡을 때 그렇게 하면은 크게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뭐다 구성 요건이 많죠. 그런 거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몰라. 제 생각엔 그래요. 접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서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해도 그런 것들이 출제될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봐. 내가 지금 공부 양을 팍 줄여줬다고. 사회적 법의 경우 구성요건 그거. 그 다음에 국가적 법의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문제도 마찬가지 나오면 마찬가지면 그러면 케이스 문제는 선생님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요? 대부분 여기야. 재산범죄예요. 계산범죄에서 흔히 말하는 뭐든가 컴퓨터 사용 사기죄하고 뭐든가 보이스피싱 사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뭘까요? 부동산과 관련돼서 배임과 횡령 부분 있죠. 그쪽에서 케이스가 나와 사례는. 옛날 같을 때는 여러분들 봤을 때 뭐지? 부동산의 그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또 부동산의 이중저당, 이중매매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엄청나게 시험에 뭐든가 사법시험 볼 때는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든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왜? 선생은 이러거든. 너는 이제 한 학기 끝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 돼. 그러면 이거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내야 돼. 이제 고민서로. 뭐를 낼까? 라고 하면 선생은 뭐다? 쓸데없는 거 전혀 뭐든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강요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꽂아버린다. 그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 정해져서 그러면 사례는 달라도 항상 어디에? 그 나오는 구멍 있죠. 거기서 찾으려고 사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게 전부 다 대한민국 선생님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재산범죄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상당히 뭐다? 좋아요.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는 딱 정해져 있어. 부동산의 명신탁. 이제 그거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 다음에 이중저당. 이런 거 하고, 그게 잘 좀 정리가 돼. 그리고 사기죄 부분보다 소송 사기 같은 거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 그거 잘 보면 돼. 그러면 아무런 논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적 법익은 사실상 뭐다 사례가 나온다 그래도 별별 없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봐서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쉬우면 다른 놈도 다 쉽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객관식은 그냥 대충 보면 알아. 그 누구든지 다 이제 점수가 나오거든. 근데 주관식을 어떻게 답안지를 쓰냐? 그러면 아까는 자꾸 기존의 어떤 것보다 차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차별을 시키려고 하면 많은 아까 내가 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답안지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1000명 뭐 1500명 막 1800명을 그때 이제 오교수가 그걸 채점했는데 읽는 것이 어디 읽느냐 아니? 문제 제기하고 결론만 집중적으로 읽어요. 사례 같은 거. 그러니까 문제 제기 논점을 보면 이 사람이 뭐다?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논점 제기에 다 나와. 다 나와 솔직히 그래. 그 본문은 뭐든다 사실 안 들어봐도 돼. 그거 다 나와. 그리고 논점을 제기했으면 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나오잖아.
그러면 결론에 보면 뭐다? 서론에서 쟁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결론에 가면 뭐다?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해결의 결과를 딱 보면 뭐다? 이 사람이 똑바로 쓰냐 안 쓰냐 그게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답안지 쓸 때 문제 제기하고 결론 여기를 아주 중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문제 제기를 해서 결론이 여기 과정이 약간 뭐다 비틀어질 수도 있어. 비틀어질 수 있거든. 약간 뭐든가. 그래서 여기만 정확하게 뭐든가 연결만 잘 되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안지 때 문제 제기하고 결어 맺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주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여기 이제 형법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어렵지. 형사소송 어렵죠. 형사소송.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형사소송은 양이 뭐다 적다 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제 형법에 관련 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사소송법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형소법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다시피 소송의 주체 있지, 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에서 우리는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 그죠? 소송 주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법원이야, 법원. 법원에서 여러분들은 자, 법원과 관련돼서 형사소송법 조문이 얼마나 하면 제1조부터 있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조문이 바로 제1조부터 얼마? 여기까지라. 1조부터 제24조까지가 법원과 관련되는 겁니다. 1조부터 제24조까지가 뭔데? 그러면 봐. 그러니까 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법원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법관에 대한 제척 제도가 몇 조? 제17조. 그지? 그 다음에 18조가 기피입니다. 기피 제도. 그러니까 여기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관할. 알지? 관할은 1조부터 몇 조까지라? 아까 17조까지가 뭐였나? 17조까지가 뭐였어요? 17조가 뭐다? 제척이었죠? 1조부터 16조까지가 관할과 관련된 법률입니다. 1조부터 16조까지가 관할과 가는 것이고 17조는 제척이고 18조는 기피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러니까 이 관할에 대해서 관할의 경합, 사건의 이송, 특히 8조 1항과 8조 2항 같은 거 매우 중요하고 사례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잘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의 주체. 소송의 주체가 이제 그렇고, 거기 보다시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뭐가 될까? 형사소송법은 바로 수사하고 뭐라? 야, 수사하고 뭐라? 증거입니다. 뭐만 해도 수사하고 증거야. 수사하고 증거 빼놓으면 소송법, 수사와 증거만 공부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85% 이상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공부하면 하면 85% 이상 여러분들 다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사의 단서와 관련돼서 나왔고, 거기도 봐요. 수사 단서 하면 여섯 개 질문이 된다. 뭐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 수사의 단서는 수사의 단서는 우리는 불신검문, 그 다음에 고소, 고발, 자수. 이 중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바로 수사에서 고소. 그 다음에 수사의 우리 뭐지? 원칙. 수사에 있어서는 우리를 뭐 된다 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사의 기본 원칙 바로 여러분들이 수사는 뭐가 있어야 돼? 상당성이 있고 상당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상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필요성은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죠? 요건 사실관계 보면 이거 고소 전에 수사가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친고죄 같은 거, 친고죄 고소 또는 적시고발 범죄의 뭐지가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가능한가? 요건 뭐로? 케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객관식인 건보다는 케이스가 중요시되고 그 다음에 수사에 뭐 된다? 신의적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바로 뭐냐라고 하면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케이스로 만들어지기 아주 좋은 거죠. 함정수사. 함정. 그러면 이런 거 나오면 답안지 어떻게 써요? 여러분들은? 함정수사 나오면 어떻게 써? 문제 제기에서 함정수사는 기회제공은 범죄 유발령 함정수사가 있고 현행 형법상 판례에서마다 범죄 유발령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하고 기회제공은 함정수사는 뭐랍니다? 적법한 수사의 기법으로 일하는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함정수사는 앞으로 이거라면 여기서 수집된 증거가 과연 공판장에서 증거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을 때 우리 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논리적으로 딱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함정수사와 관련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사의 단서에서 가장 여기 고소 이어봐요. 고소에 있어서 고소에 뭐든다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이 과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되고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봐요. 고소에서는 사례야 사례. 이거는 전부 다 뭐든다 주관식 객관식도 나오겠지만 주관식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뭐죠? 고소의 취소 요거예요. 고소의 취소 같은 건 전부 다 주관식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는 주관식 문제라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기억나지? 어떤 거? 1심에서 검사가 이런 거 봐. 요런 내가 알기로는 니네 시험 기출문제 하면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검사가 갑이라는 사람을 폭행치상죄로 약칙명령을 청구했어요. 약칙명령을 청구했어. 그런데 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어. 근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정식재판 제1심에 불복해서 2심에 항소를 했어. 근데 항소를 했는데 2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상해 부분은 인정 안 된다 그랬어. 그럼 폭행죄 부분만 인정돼. 그러면 검사가 기소할 당시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지만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2심의 항소심에서 반의사 불벌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고소의 취소, 반의사 불벌죄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았을 때 과연 이런 경우에 고소 취소와 똑같이 또는 반의사 불벌죄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 똑같이 공소, 기각 판결을 때릴 수 있겠는가? 이건 고소 취소 시기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제? 그러니까 이걸 항소심을 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학설을 적어야 돼. 그런 걸. 왜?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처럼 지금 판례는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얘기했다시피 안 된다고 해요. 그거 맞아요. 왜? 항소심은 제1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 판결 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 취소가 불가하고 반의사 불벌죄와 똑같죠.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외적 허용설이 있어요. 왜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소송법에 보면 공판 단계 들어가면 뭘 배워요? 결국 공소장 배우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집에 이렇게 생각해보자. 갑이 강남 가게 지하에서 옷가게에서 액세서리 가게에서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인데 얘는 주인이야. 근데 새로운 옷이 신상법이 나왔어. 이때 그러면 가을 신상법이 나왔는데 요 종업원이 말이에요. 종업원이 주인 몰래 이걸 가지고 옷을 털고 갔어. 이런 경우에 우리 형법은 여러분 형법 형사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뭐가 될까? 결국은 본인이 가백에 가백에 얘가 이제 거기서 전부 다 종업원이니까 지가 다 알아서 해.
얘에게 점유를 인정하면 얘는 횡령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종업원에게 종업원이 아니라 보다 주인에게 점유를 인정하게 되면 절도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건 뭐야? 상하간의 주종관계는 결국은 종업원에게는 점유를 인정하지 않고 뭐가 될까요? 주인에게 단독 점유를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판례는 절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 멍청한 검사가 예를 들어서 법을 잘못 적용해서 횡령죄로 뭐든다 공소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횡령죄로 공소. 그러면 공소장에 뭐로 대해서 횡령죄로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될까? 현실적 심판이 되는 거라. 배웠지? 현실적 심판이 되는 게 횡령죄라. 근데 이걸 가지고 뭐다? 공소장 변경을 그러면 법원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횡령죄가 돼? 이거 바로 절도죄인데 얘 사실상 뭐다? 로스쿨 나왔는데 정말 시험 합격한 거야? 변호사님 합격한 놈이야? 기본도 모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이럴 때 그러면 우리 법원에서는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때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공소 변경을 거쳐서 절도죄로 소장 변경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을 거치면 절도죄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치? 공소변경 현실적 심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아까 고소 같은 거 반의사 벌벌죄도 바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단순 폭행죄로 바뀌었다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뭐다? 제1심으로 파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아주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판례는 그냥 당연히 항소심이니까 1심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답안지 쓸 때는 그렇게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예외적으로 그래서 왜? 공소장 변경을 거치면 당연히 거기 현실적 심판이 됐다니까 그걸 1심으로 본다면 고소 취소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 답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잘 우리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소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 수사 파트에서 좀 논점을 잡아야 될 것이 요 고소가 제일 중요해 내가 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사는 우리는 임의 수사가 있고 뭐가 있어? 강제 수사가 있지 않니? 그러면 임의 수사는 뭐가 있어요? 임의 수사는 뭐 있어요? 피해자,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뭐 있어? 참고인, 조사가 있어요. 여기서 봐. 피해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거는 사례가 나와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알만한 거예요. 알만한 거. 근데 이제 강제 수사에서는 대인적 강제 처분이 있고 대물적 강제 처분이 있는데 대인적 강제 처분이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그 다음에 구속이 있단 말이에요.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거 잘 알아야 돼. 이거 전부 다 뭐다? 사례로 케이스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대. 특히 이거예요. 특히 긴급체포.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따져가지고 잘 요건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요건, 체포제도 요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구속에서는 여기 바로 이중구속과 뭐다? 별건 구속 같은 거. 이중구속과 별건 구속 같은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사례 문제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 뭐라고?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으면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이 체포, 구속, 적부심.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속, 집행, 정지.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왜 어떻게 나와? 어떤 사례가 나오고 그러면 피해자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착착착 나열해줘야 되는 거예요. 딱딱 나열해주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머리 아픈 게 이거지. 대물적 강제체포는 머리 아플 거 공부할 때 이거? 압수수색 검정. 특히 압수수색이 뭐다? 전자정보와 관련된 거, 사건의 관련성,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 물건 관련성 다 정리가 돼야 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 216조부터 시작해서 218조. 217조인가요? 217조. 요거 뭐야? 영장주의 예외야. 영장주의 예외. 요것과 이거 대물적 관계지만 압수수색과 연결시켜야 돼. 아주 중요해. 체포 구속 목적의 압수수색, 체포 현장,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 체포 시 압수수색,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임의 제출물의 압수. 이런 거 주옥 같은 거예요. 정말 시험 문제로. 케이스 문제로, 사례 문제로
이런 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주어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근데 이게 좀 복잡할 건데 공부하다가 막 머리가 막 좀 복잡해. 머리가 막 아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는 판사의 의행 강점은 증거보전, 정인신문 청구 요거하고 그 다음에 수사가 이제 시작되면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하는 제도가 바로 뭐 있어요? 재정신청, 검찰 항고. 여기서 재정신청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들여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 단계에는 사실상 공판 단계는 케이스로 뭐 만들기가 조금 그렇잖아. 공판 단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판 단계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건 객관식으로 나와. 기본 원칙, 그 다음에 심판 범위 알죠? 심판 공소적의 효과, 효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소시효 같은 거, 이런 건 사례로 만들어서 매달 며칠 숫자 나오고 마다 공소시효 완성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례에서 찾아낼 줄만 알면 돼. 그런 거는 크게 문제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로 볼 수 있냐면은 정거 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 정거 파트. 봐요. 정거 파트는 이거만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진도 보고 나갈 거예요. 판례. 자 보세요. 원래 정거 파트는 정거에 이렇게 있어. 우리는 정거의 의의와 발음이 좀 이상하지. 보통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하면 이렇게 막 정거하면 내 발음을 보고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거. 그 다음에 횡령죄 하면 뭐더나 뭐 이렇게 횡령죄 뭐 이렇게 적고 원래 이제 발음이 정자인데 정해야 되는데 정으로 자꾸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발음이 그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거 파트에서는 자. 원래 정거 파트성 거기 들어봐요. 이건 뭐 무궁무진하게 시험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정거의 의의와 종류. 이런 것들은 사례가 아니야. 여기서 지금도 보다 정거의 의의와 종류, 정거의 의의와 종류, 정거의 의의와 종류라고 있는데 없죠. 그럼 막 정거 의의와 종류 나왔다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누구든지 쉽게 그냥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거의 의의와 종류,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다? 정명의 기본 원칙. 이건 객관식 정도예요. 정명의 기본 원칙이 바로 뭐죠? 엄격한 정명과 자유로운 정명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거정 책임에 전하는 케이스 문제예요. 거정 책임에 전하는 케이스 문제고. 그 다음에 형사성법 제309조 뭐죠? 309조 자백의 배제 법칙. 자백의 배제 법칙이 뭐야? 309조가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기타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에 대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제308조 2, 308조 2가 바로 뭐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거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뭐라? 판례가 많아. 이거 전부 다 뭐다? 케이스예요. 케이스. 전부 다 이걸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접하는 게 이거 아니야? 전문법칙이라고. 전문법칙. 그 지문을 보다시피 전문법칙은 뭐 된다? 전문법칙만 17개의 지문이 금년에 출제됐어요. 17개. 그러면 전문법칙은 어디부터 어디야? 봐요. 전문법칙은 제 310조의 2.
제310조의 2부터 시작해서 제316조까지가 전문법칙에 관련되는 겁니다. 제310조, 이 제310조의 2는 바로 뭐야? 전문법칙의 개념과 전문법칙의 예외의 규정이고, 그 다음에 제311조부터 봐. 제311조부터 제312조, 제311조부터가 전문법칙의 예외야. 이게 바로 뭐다? 311조가 법원이나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된 조서. 그 다음에 312조 1항이 뭐죠?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 조서. 312조 2항은 폐지됐고, 312조 3항은 사경 작성 피신 조서. 그 다음에 312조 4항이 바로 뭡니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참고인 진술 조서. 그 다음에 312조 5항이 바로 뭐예요? 312조 5항이 바로 진술서입니다. 진술서인데, 요거는 뭐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뭐로 되어 있어? 312조 1항부터 322조 4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니네들이 이제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라. 그 다음에 312조 5항이 이제 아까 그렇고, 그 다음에 수사가 312호항의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고, 그 다음에 312조 6항이 바로 뭐죠? 수사기관이 작성한 검정조서입니다. 검정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그 다음에 313조 1항이 바로 뭐다? 진술서입니다. 진술서. 그 다음에 근데 봐, 아까 선생님 진술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312조 몇 항도 진술서 있어서 312조 뭐다? 5항도 뭐다? 진술서거든? 달라. 312조 5항은 뭐가 되는 거죠? 312조 5항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고, 그 다음에 313조 1항은 뭐다?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2조 3항이 바로 뭐다? 감정서, 2항의 감정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14조는 필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 그 다음에 315조는 당연히 증거능이 인정되는 거, 요거는 암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6조가 뭐니?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 316조 1항은 뭐라? 316조 1항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제3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내용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제3자의 진술. 그 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제3자의 진술이 바로 316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은 제3자의 진술. 요건 무슨 성만 있으면 돼? 턱신 상태만 있으면 되죠. 하지만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한 제3자의 진술은 요거는 필요성,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부 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 이게 필요성이야. 그리고 턱신 상태까지 있어야 정근해. 거기 들어봐요. 여기까지요. 자, 만약에 전문법칙이 어려운 건 왜 어려운 줄 알아? 여기까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쉬워. 왜? 조문에 다 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야. 한번 봐요. 얘기 들어봐. CCTV,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휴대폰. 이게 법조문에 없단 말이야. 전부 다 조문에 없어요. 현장 사진. 법조문에 없어. 근데 그걸 전부 다 전문 증거인데 법조문을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돼. 그치?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뭐죠? 312조 1항부터 해서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골 때려 데모하는 현장을 찍은 현장 사진,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뭐다? 재현한 진술. 어떤 놈이 그거 뭐지? 검정조서. 그러니까 그 현장 사진 그 자체는 311-6항으로 돼. 그냥 검정조서 똑같아. 근데 그 현장 사진에 검사가 뭐 된다? 범행 재현한 사진 같은 거 있잖아. 이걸 찍어 마네킹을 들고 칼로 찌르는 게 이런 걸 그 사진을 또 보자. 그건 또 달라. 또 그건 또 뭐다? 거기서 내뱉는 게 진술. 이건 또 달라. 그러니까 머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냥 312조거든 딱 떨어지면은 그건 괜찮은데. 그 뒤에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USB 자체, USB 내용 자체, 진술한 거, 그 다음에 녹음 테이프 그 자체, 아니면 그 진술한 녹음 내용, 이게 각각 다르다고. 각각 다르다니까 조문 하나하나에 다 파고 들어가서 그걸 맞춰야 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문이 원래 학교에서는 얘를 배웠잖아. 전거 파트를 뭐 된다? 한 학기 배우죠. 전거 파트를 따로 떼어서 하나 배워보잖아, 전거 파트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전거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근데 이게 아주 머리가 복잡해.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 그 다음에 318조 나오는 것이 바로 317조는 진술의 임의성이다. 별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318조가 바로 뭐냐? 318조가 뭐죠? 여기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 요거는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을 케이스 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동의의 취소, 철회 시기와 관련돼서 케이스 나오는 거예요. 동의의 철회, 취소 시기와 관련해서 사례로 만들어지는 거야. 동의, 철회, 취소 시기와 관련. 그 다음에 318조 2가 뭡니까? 318조 2가 뭐죠? 탄핵 증거입니다. 그죠? 탄핵 증거. 정명력을 다투게 하는 탄핵 증거인데 이 탄핵 증거가 바로 우리는 뭐하고 312조 사망하고 사경작성 피신조서와 탄핵 증거 사용 여부와 관련돼서 사례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19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 310조. 310조가 뭡니까?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 증거가 없으면 뭐 한다?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있죠. 그거는 이제 근데 봐. 케이스 많이 나와. 이건 뭐하고? 공범자의 자백. 그죠? 공범자의 자백과 관련된 케이스 문제. 이런 것들 잘 정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가봐. 여기까지가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다 소송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니까. 그리고 교재 보면 막 뒤에는 뭐다 상소 파트나 이런 거 뒤도 많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거든. 질문도 있잖아.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은 뭐든다. 그 시험 사실을 구수 뭐 10수까지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그게 불이타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남들은 떨어지고 자기는 이익을 얻는 거지.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거든. 재심과 비상상고 있잖아. 차이점. 이거 솔직히 사실 공부 안 나온다고. 안 해. 근데 이제 그 윤석열 그 사람은 그때 사실 2차 보는 날이 바로 내일 모레인데 친구들 뭐 된다? 대구에서 결혼식 하는데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은 좋아하고 가긴 가야 되고 근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 뭐 1년 더 하자 라고 해서 가면서 대구 기차에서 내려가면서 책을 하나 빻다는 거야. 책을 빼가지고 본 것이 재심과 비상상고. 이걸 봐서 그 기차에서 읽고 공부했던 게 마침 그것이 벌써 예상 문제가 아니거든. 거기 딱 나와서 자기는 잘 써서 그것 때문에 붙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본인이 직접 묻는다. 그거 얘기하잖아.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근데 객관식은 안 그래. 객관식은 뒤에도 뭐든다. 여기도 뒤에 가서 재심하고 그다음에 상소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상소의 불이익 변경 금지, 그다음에 약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다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 형사법이 모두 끝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쭉 내가 이제 그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뭐 객관식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고 근데 주관식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그게 문제고 잠시 쉬었다가 판례 문제로 바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